보면 아버지가 습관적으로 바람을 피우시던 분이었고, 그런 아버지 때문에 항상 엄마는 신경이 곤두서 있었거든요. 엄마는 현실적인 이유, 자식 문제 같은 것들 때문에 아버지와 이혼하지 않고 우선은 참고 사셨다가 결국은 끝내 이혼이라는 선택지를 꺼내드신 분이었죠. 해도 해도 정말 아버지가 너무하신 분이었거든요. 친가 쪽 아버지의 가족들 중에서 또 그렇게 바람을 상습적으로 피우신 분들이 두어 분 계셨다고 제가 얼핏 들었는데,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의뢰하는 소리처럼 바람이라는 것은 어쩌면 집안 내력인가 봅니다. 바람을 그렇게나 피우셨으면서도 항상 당당하셨고, 때로는 바람을 피운 적이 없다는 헛소리에 가까운 변명도 늘어놓으셨던 아버지는 언제 이혼을 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여유롭게 구시던 분이어서 엄마의 속을 더더욱 뒤집어 놓으셨는데요. 막상 엄마가 도저히 못 참겠다며 이혼을 선언하셨을 때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이혼은 어불성설이라며 뻔뻔하게 나오셨답니다. 이혼이라니? 당신 이혼은 아무나 아는 줄 알아? 내가 당신을 위해서라도 이혼은 절대 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혼 같은 소리는 집어치우고 앞으로 잘 살아볼 생각이나 해. 인간아, 정말 미쳤니? 잘 살기는 뭘 잘 살아. 내가 앞으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야. 바로 정신 나간 인간하고 헤어져서 자유를 얻는 것. 그게 아니고서는 내 인생에 잘 사는 건 없어. 그러니까 제발 개소리하지 말고 이혼해. 당신이라는 인간에게 아주 약간의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제발 더 질질 끌지 말고 이혼해달란 말이야.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만. 꼬라지가 이런 걸 보니까 너무 안 됐고 불쌍해서 내가 혼자 내버려둘 수가 있어야지. 정상이 아닌 상태인데 어떻게 혼자 살겠다는 거야? 남자도 없이. 내가 당신이 정신을 제대로 차릴 때까지만이라도 옆에 있어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제 아버지라는 사람이 진정으로 넘어하였던 대목은 수년간이나 소가리를 하시며 화병에 걸려 문드러진 가슴을 안고 사셨던 엄마의 아픔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으로 치부하신 것으로도 모자라서 그런 엄마를 정신이 아픈 사람으로 매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당하는 사람만 진짜 미치고 팔짝 뛰는 것입니다. 정작 나쁜 짓을 저질러 온 쪽에서는 태연자약하기만 했고 상대를 조롱하고 농락하면 그만이었으며 잃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엄마가 이혼을 하시고 싶으시면 스스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셨습니다. 엄마에게는 금전적인 여유도 많지 않았으나 더 우선되는 것은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행동하는 용기와 추진력이 그 당시에 부족하였다는 것이었어요. 문제없이 살아온 사람이라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해결법을 좇아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들지요. 하지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온 사람이라면 그 당연시 되는 것마저도 너무 감당하기 벅찬 걸로 다가와서 그대로 무너지고만 싶어지는 것입니다. 엄마가 그러셨습니다. 이혼을 할 수 있는 이유야 당연히 흘러넘치는 것만 같은데 그럼에도 쉽게 아버지와 이혼을 할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엄마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아버지가 끝끝내 그 무엇 하나 들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에서도 크나큰 좌절을 느끼셨고요. 엄마는 당신의 인생이 너무 보잘것 하나 없는 것처럼 여겨져서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지훈아,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이 어리석고 무능한 엄마처럼만 살지 않아도 너는 인생을 성공할 거야. 성공하고 싶으면 나처럼만 살지 않으면 돼. 내가 바로 실패한 인생의 교과서 같은 사람이니까. 엄마, 또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엄마가 안 계셨으면 저는 애초에 이 세상에 있지도 않았는걸요? 적어도 저한테는 엄마가 이 세상에서 최고예요. 지훈아, 우리 딸, 엄마는 정말 너뿐이야. 알지? 어쩜 이렇게 못난 부모 밑에서 이렇게 예쁘고 잘난 자식이 나왔을까? 엄마가 저를 붙잡고 우는 소리를 하실 때마다 저라고 해서 벅차고 힘들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죽을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남의 집 엄마들은, 친구들의 엄마들은 전부 다 유쾌하고 명랑하고 가정적이고 자식과 재미있게 대화하고 놀아주고 그렇게 하던데 왜 우리 집 엄마만 맨날 이렇게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뿐인지 저도 너무 괴로웠죠.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저는 그래서 일찍 들었어요. 돈이 많은 집, 화목한 가정,
이런 경우가 주변에서 눈을 돌리면 어렵지 않게 존재하였건만 저희 가족은 그런 것들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으면 아무래도 이번 생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하고 그냥 빨리 죽고 빨리 다시 태어나는 게 최고로 그럴싸한 방법일 것만 같았네요. 제가 그렇게 속으로 복잡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걸 부모님께는 털어놓은 적, 티를 낸 적도 없었어요. 아버지는 저의 사정을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이 아니었고 엄마는 제가 힘들다고 하면 전부 당신의 잘못이라며 울부짖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혼자 감당을 했었네요. 두 분 다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 나도 중간에서 힘들어 미치겠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싶은 욕구를 꾹 참으며 살던 저에게 그나마 희소식이 들려왔던 것은 마침내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참고 또 참으며 사셨던 엄마가 이혼 선언을 날리셨던 때로부터 2년이 지나던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뒤늦게 양심 한 줌을 갖게 되셔서 이혼을 해주셨을까요? 아니요. 지금 제 사연을 들어주고 계시는 고마운 여러분께서 한번 추측을 해보시겠어요? 저희 엄마는 이혼 소송이니 뭐니 그것에 필요한 불륜의 증거 수집이니 뭐니 하는 것들을 아주 머나먼 어려운 영역으로 여기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혼을 위해서라면 아버지가 이혼 도장을 찍어주시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 아주 흔쾌히 이혼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나요? 엄마, 대체 아버지가 왜 갑자기 이혼을 하겠다고 나오신 거예요? 지은아, 바람을 한 번도 안 피운 사람은 있어도 바람을 한 번만 피운 사람은 없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더라. 설마 아버지가 또 바람이 나신 거예요? 별로 놀랍지도 않네요. 그런데 바람을 피우신 건 피우신 거고 그렇다고 해도 이혼만은 안 해주겠다고 분명 그러셨던 게 아버지 아니에요? 갑자기 왜 태도가 바뀌셨대요? 바람난 년하고 사이에서 아무래도 애가 생긴 모양이야. 네? 뭐가 생겨요? 애요? 애가 생겨요? 그럼 아버지하고 바람이 난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소리네요? 그래. 전혀 인정은 안 하고 있지만 내 촉이 그래. 내가 지훈아, 이 엄마가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쪽으로는 기가 막히게 촉이 타고났잖니. 하필이면 슬프게도 이런 쪽으로만 귀신같이 촉이 타고나서는 네 아버지의 맨 처음 바람도 내가 눈치를 챘었던 건데 그런 내 촉이 말하고 있어. 애가 생겼기 때문에 서둘러서 이혼을 하려는 거라고. 네 아버지는 지금 이론적으로 전혀 말을 안 꺼내고 있고 내가 물었을 때 펄쩍 뛰면서 잡아떼지만 그럼에도 확실해. 애가 생긴 거야. 지훈아, 미안하다. 너에게 이런 더러운 이야기를 듣게 만들어서. 하지만 너에게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 바로 그 알 권리. 저는 때로는 모를 권리라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 모를 권리가 더욱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였고요. 그러나 이제 와서 엄마에게 그런 소리를 하기에는 많이 늦은 감이 있었죠. 저에게 아버지가 혼의 자식을 만드는 것 같다는 확신 가득한 추측을 내놓으신 엄마의 얼굴에는 늘 그렇듯 분노와 절망이 깔려 있었으나 이번에 달랐던 점은 미묘한 후련함이 어른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후련함이랄지 아니면 그걸 해방감이라고 해야 할지 상간녀의 임신이라는 아주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다다라서 완벽하게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점과 말도 안 되게 바람을 부정하셨던 아버지가 결국은 이렇듯 인정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점이 엄마를 후련함으로 몰고 가는 중인 듯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죠. 그치만 엄마, 정말 지금 이대로 아버지와 이혼을 하셔도 괜찮겠어요? 지훈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한테 복수를 하실 절호의 기회잖아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그러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엄마가 아버지한테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하시면 아버지는 불이가 없죠. 애가 생긴 게 정말이라면 지금 이거 이상으로 더 좋은 복수의 기회는 두 번 다시 없을지도 몰라요. 제가 냉정하게 말씀을 드렸을 때 엄마의 얼굴에는 놀라운 기운이 서서히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내용 자체가 놀라신 것은 아니었죠. 그 정도는 이미 엄마가 가장 먼저 고려하셨던 부분일 테니까요. 다만 제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고 말았다는 게 엄마의 입장에서는 조금 충격이었던 모양이에요. 엄마의 표정이 어쩌다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 라고 저에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이 조금씩 아주 천천히 저를 이렇게 만들었음을 엄마는 이제야 깨닫고 계시는 중이었어요. 저는 엄마가 아버지에게 복수를 선사하시길 바랐습니다. 엄마의 내면에 자리 잡은 분노, 우울, 그런 걸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은 바로 저였으니까요. 완벽히 똑같이 되갚아주는 복수를 통해서 엄마가 지난 그 고통을 모두 활활 태워버리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세월 동안 두 분의 관계 때문에 고통을 받아왔던 과거의 저 역시도 어느 정도 함께 태워지길 바랐네요. 그러나 저의 바람은 다음과 같은 엄마의 말씀 한마디로 전부 사라져버렸습니다. 나 혼자였다면 그렇게 했겠지. 나만의 인생이었으면 망설임 없이 그렇게 하기를 선택했을 거야. 그런데 나는 네 엄마잖아. 지훈아, 나에게는 네가 있는데 어떻게 나조차는 결정을 내리겠니? 엄마, 설마 저 때문에 아버지하고 이혼하시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 돼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우리 지훈이 대학도 가야 하는데 미래를 봐야지. 이제 더럽고 추악한 과거는 그냥 옛일로만 그렇게 묻어두려고 해. 엄마가 무슨 말 하는지 우리 똑똑한 지훈이는 이해했지? 엄마의 말씀을 저는 슬프게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차마 만류를 할 수도 없었어요. 제가 아무 능력이 없는, 아직은 부모의 날개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자식된 입장이라는 게 그때만큼 쓸모없게 느껴졌던 적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큰 소리 떵떵 치실 정도로 능력이 좋으신 분은 아니었으나 그런대로 수입이 있으셨던 분이셨고, 친가는 시골 동네였고 집안이 어수선하게 돌아갔으나 어쨌든 땅이 좀 있었습니다. 집안에 재산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던 외가와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외가에 뭐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환자가 있었네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났죠, 양쪽이. 아버지는 엄마에게 빠른 이혼의 대가로 재산 분할을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혼의 자식이 생겼다는 걸 펄쩍 뛰며 부정하셨고, 이제야 뒤늦게 양심이 찔려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혼을 해주시는 거라고 했으나, 그렇다고 치기에는 갑자기 저 자세로 나오며 제발 이혼만을 바라시는 아버지의 태도가 퍽이나 우스웠습니다. 두 분의 이혼 이후에 당연히 자식인 저는 엄마와만 살게 될 것이었습니다. 달리 표현을 하자면 제가 엄마의 책임하에 놓인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아버지의 책임의 굴레는 벗는 대가로 더욱 재산을 내놓으셨던 것이었죠. 엄마는 저를 생각해서 이런 이혼을 받아들이셨던 거예요. 이혼 자체를 두고 생각을 해보자면 잘된 일이었습니다. 정말로 잘된 일이 맞는데 아버지한테서 비록 많이 뜯어내진 못했으나 그래도 최대한이라고 해도 될 만큼 재산을 받아냈는데, 그럼에도 엄마와 저는 승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후련한데 가슴 한켠이 동시에 허했습니다. 고작 이런 결말이라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네요. 그리고 역시나 아버지는 또 바람을 피우셨던 것이 맞았는데 이번에는 상대와 꽤 관계가 깊었던 모양입니다. 촉으로만 때려 맞히신 엄마가 정답이었어요. 상간녀는 부모님의 이혼 전부터 임신을 하고 있었죠. 남자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분명 행복하게 살지 못할 거야. 그런 식으로 꾸려진 더럽고 역겨운 가정이 얼마나 가겠니? 그치? 안 그러니 지훈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아버지는 속으로 땅을 치고 후회하고 계시겠죠. 그렇겠지? 맞아, 그럴 거야. 꼴 좋다. 항상 화병이 끓어올랐던 엄마의 눈빛만 오래 보았던 저였는데 이제 엄마의 눈빛은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 건진 저는 쉬이 알 수가 없었네요. 어찌되었건 엄마는 저를 위해서 그런 이혼을 하셨다고 하였으니 저도 보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언젠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엄마의 인생에서 유일한 희망의 빛은 제가 쥐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수험생이었고 마치 미디어에서 그려지는 것처럼 공부를 하다가
코피를 툭 터트리는 경험까지 맛보아가며 그렇게 지독하리만치 공부를 했습니다. 주변에서 친구들이 저를 보고서 그러다가 수험장에 가기 전에 병원으로 실려가는 거 아니냐며 농담을 섞어 걱정을 할 정도였죠.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하였던 제가 자기들의 경쟁자로 비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럼에도 저를 질투하며 미워하는 친구는 없었어요. 부모님의 이혼 그리고 기력 하나 없으신 엄마 이런 상황에 제가 놓여 있다는 걸 알고서 저를 동정하는 마음들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어이 알아주는 명문대학교에 입학을 해냈을 때 모두가 진심 가득한 눈빛으로 축하들을 해주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엄마는 저를 얼싸안고 우셨어요. 지훈아, 고맙다, 고마워. 그리고 엄마가 미안해. 기특한 우리 딸한테 엄마가 미안해. 그날 저는 축하한다는 인사보다 미안하다는 사과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경험이었는데 그게 제 지난 인생을 함축하고 있다는 생각이 조금은 들었습니다. 그래도 싫지는 않더라고요. 항상 꾹 참고 의연하고 꿋꿋하게 견뎌오기만 했고 무너지면 끝이라는 생각에 항상 억지로 버텼는데 미안하다는 소리라도 들으니까 저의 고생을 엄마가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그것 하나에 뿌듯해지고 말았던 것. 사람의 마음이란 고작 이런 것이었네요. 제가 대입에서 미끄러지면 죽음뿐이라는 각오로 임했던 것은 쥐구멍에 볕을 들게 할 가장 확실한 방법이 그것이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엄마가 학벌 컴플렉스가 있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신 스스로는 그때까지 그런 걸 가지고 계시는지 인지도 못하셨지만요. 아버지는 고등학교까지 나오신 분이었고 나중에 뒤늦게 야간으로 대학 학력을 따내셨는데 엄마는 중학교를 다니다 마셨던 분이었습니다. 집안의 여러 사정 때문에 당시에 졸업을 1년 앞두고 그러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다른 무엇보다도 제가 학교에서 100점짜리 시험지를 가지고 오면 무척이나 좋아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바라보시며 제가 당신의 머리와 팔자를 닮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학창시절 이야기를 꺼내면 움츠러들며 당신에게 대화의 순번이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셨고 공부 이야기가 나올 때면 어떻게든 화제를 전환하려고 하셨어요. 아무도 엄마에게 학벌이 어떻고 하는 지적을 한 적은 없었으나 당신 스스로 짧은 가방끈에 대한 자격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가볍게 지나가는 말투로 못 배워서 무식하다는 소리를 예전에 엄마에게 자주 날리곤 하셨었는데 그 영향이 아주 없다고도 못하겠네요. 아무튼 이런 저희 엄마가 자식 이야기에는 어깨를 곧잘 펴셨기 때문에 그 모습이 유지가 되고 그 어깨가 더욱 당당히 펴지는 것에 제가 크게 일조를 한 것 같아서 그런 이유로 저는 명문대학교에 재학을 하게 된 것이 무척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듯 싶어요. 대학에 오니까 이제 다음은 성적 관리였고 그 다음은 자연스레 취업이었죠. 마치 정해진 코스가 딱딱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제 이런 인생에 별다른 재미나 즐거움이 있었을 거라고 보시나요? 당연히 없었습니다. 일탈도 그런 맛을 아는 사람이나 하는 것이더라고요. 엄마이긴 저뿐인데 제가 잘못되면 그러면 저희 엄마는 어떡하나요? 그래서 저는 성인이 되어서도 착실하게 사는 수밖에 없었어요. 술, 담배, 클럽 같은 유흥 문화와는 거리가 멀었죠. 이혼을 그런 식으로 하셔서 그런지 어딘가 허무하고 허탈해 보였던 엄마의 눈빛에 생기가 들기 시작하고 왠지 모르게 일상이 안정적으로 돌아간다고 여기게 되었던 지점은 제가 취업을 하고 난 뒤부터였습니다. 제가 사회인이 되고 나니까 확실히 그 이전보다 엄마가 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시는 게 보였어요. 저도 제 힘으로 딱딱 돈을 벌고 사회 경력을 쌓기 시작하니까 좀 더 주위를 둘러보고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도 지켜보게 되더군요. 그러면서 엄마에게 여러 외부 활동을 권해드렸습니다. 작은 생산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 것, 그런 것 정도가 엄마가 활동해 오신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뜨개질 수업과 동네에서 아주머니들끼리 모여서 저녁마다 체조를 하는 모임에 엄마를 제가 넣어드렸죠. 난색을 표하시던 엄마가 점차 돈을 버는 것이 아닌 활동도 재미있게 하시면서 인간관계로 새로 쌓아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엄마를 짐이라고 감히 표현을 하고 싶지 않지만 단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제 마음속에 짐 같은 그런 느낌이기는 했나 봐요. 짐이 덜어지자 제 안색이 점점 달라졌거든요. 저는 스스로 몰랐는데 주변에서 자꾸 이야기를 해줘서 알게 되었네요. 저보고 안색이 밝아졌다고 어디 한의원이라도 다니냐고 아니면
남자친구라도 생겼냐고 그런 소리를 엄청 자주 들었어요. 특히 연애 질문을 아무래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없는 걸 있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혼자라고 답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설마 그게 엄청난 결과를 불러올 줄은 몰랐고요. 직장 동료의 지인을 통해서 남자를 소개받았는데요. 정작 그 남자하고는 잘 안 맞아서 흐지부지 관계가 끝났는데 그 남자의 지인하고 제가 잘 됐습니다. 이래서 인연은 어디서 어떻게 맞닥뜨릴지 모르는 건가 봐요. 다시 생각해도 정말 신기하네요. 저는 제대로 사귀어본 남자가 그때가 처음이었고 반대로 상대방은 제가 네 번째 연애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세 확신이 들었다고 했어요. 결혼할 인연이 따로 있다고 하는 소리. 나는 그거 원래 안 믿고 살던 사람이었거든. 그런데 내가 자기를 딱 보자마자 아, 그 소리가 진짜로 맞는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자기하고는 내가 왠지 연애보다는 결혼을 해야 할 인연이라는 느낌이 딱 들었어. 나한테 꽂히는 느낌부터 뭔가 달랐거든. 네, 바로 이렇게 말하는 이 남자와 저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다른 남자들도 더 만나봐야겠다든가 연애 경험을 더 쌓고 싶다든가 그런 생각이 제가 전혀 안 들었던 걸로 봐서는 저에게도 남편이 결혼할 인연으로 비춰졌던 걸 수도 있겠네요. 연애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부터 남편은 결혼을 입에 올렸었고 저와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는 뜻을 일찍부터 전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만나다가 서서히 결혼 준비에 돌입을 했었고요. 제가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뜻을 밝혔을 때 엄마가 눈물부터 훔치셨어요. 우리 딸 정말 대견하다. 기특하고 대견한 점 투성이야. 대학도 잘 들어가고 직장도 잘 잡더니 남자친구랑 알콩달콩 연애도 잘한 끝에 이제는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하는구나. 이 엄마를 안 닮아서 우리 지은이가 자기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아서 얼마나 안심이고 다행인지 몰라. 뜨겁게 솟아오르는 엄마의 눈물을 보면서 저도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차마 아버지의 이야기를 꺼낼 용기가 안 났습니다. 찬물을 끼얹고 싶지는 않았죠. 결혼을 앞뒀으니까 아무래도 자연스레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좋고 그립고 보고 싶어서 그랬던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결혼이 큰 문제니까요. 알려드리기는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불쑥 든 순간부터 아버지한테 연락을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엄마는 이걸 어떻게 보실까 이런 고민이 계속 끊기지 않더라고요. 당연히 엄마와 먼저 상의를 나눠볼 문제라고 여겼는데 울다 웃으시는 얼굴을 보자 차마 아버지 이야기가 입 밖으로 안 나왔습니다. 제가 이혼 가정의 자식이라는 걸 남편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요. 집에다가 결혼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때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셨다는 걸 남편이 시부모님께 처음 알려드렸었죠. 남편이 그러고 나서 별 이야기가 없길래 저도 마찬가지로 별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잡혔던 게 상견례 자리였어요. 진지하게 격식을 차린 자리에는 아니었고 같이 밥 한 끼나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자는 그런 부드러운 취지에서 열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장소도 룸에 있는 한정식집 이런 게 아니라 더 편안한 분위기를 지닌 한식집이었고요. 시작 또한 좋았습니다. 인사가 화기애애하게 오갔죠. 이런저런 대화도 적당히 가볍게 무난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엄마는 아무래도 긴장이 되셨는지 초반에는 자꾸만 물을 드시고 딱딱한 인매를 유지하고 계셨으나 점차 웃음을 지으시며 식사를 이어가시는 도중에 자연스레 대화도 주고받으셨어요. 그때까지는 정말 모든 것이 좋았는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시아버지 자랑을 시작하셨어요. 이 양반이 옛날부터 그렇게 가정적이었어요. 그 시절 남자치고 진짜 이 양반처럼 다정하고 부드러운 세심한 남자가 없었다니까요. 듣기에 좋았죠. 정말 좋은 이야기고 자랑이잖아요. 하지만 그게 일절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시부모님의 결혼 전 일화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나중에는 정신이 멍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왜 자꾸 하시는 거고 이걸 왜 계속 드려야 하나 싶었습니다. 남편이 자꾸만 기회를 봐서 시어머니의 말씀을 잘라버리려고 시도 중이었으나 여의치 않은 모습이었고요. 시아버지께서는 머쓱하게 계실 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외모만 봐도 약간 말수가 없게 생기셨어요. 어디서든 편하게 이야기를 늘어놓고 그러실 분으로는 안 보였고요.
외부 활동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래서인지 얼굴이나 손등 이런 것들이 햇볕에 탄 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활동적으로 움직이시는 건 좋아해도 입으로 떠드시는 건 싫은 것인지 머쓱한 눈치로 진중함을 지키신 채 가만히 계실 따름이었습니다. 이거 사진 좀 보세요. 작년에 여행 가서 찍은 거거든요. 이것도 결혼기념일에 맞춰서 다녀왔던 거랍니다. 어머, 그러셨군요. 정말 멋지네요. 보기 좋으네요. 나이가 들수록 결혼기념일 같은 거 점점 챙기기 어려워지는데 말이죠. 아유, 당연하죠. 이 나이 먹고서 결혼기념일 챙기는 부부요. 게다가 남편 쪽에서 챙긴다고요? 이런 경우는 진짜 보기 드물어요. 이 양반이 워낙 가정적인 남자니까 특별한 거죠. 결혼을 정말 잘하셨네요. 결혼을 처음 했던 때에는 이렇게 잘 살 줄 몰랐는데 계속 살다 보니까 점점 더 좋아지더라고요. 이래서 사람은 결혼을 해야 하는구나. 자기 짝이 있어야 잘 사는 법이구나. 이런 걸 살면서 많이 느낍니다. 가와만사성이에요. 시어머니께서는 휴대폰 속의 여러 사진들까지 보여주시면서 자랑을 이어가셨고요. 시부모님 두 분이 워낙 사이좋게 잘 살아온 부부라서 자식에게도 좋은 영향을 항상 주었노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끝도 없이 이어가시는 시어머니 앞에서 그제야 제가 아까부터 왜 이렇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혼 가정의 자식이었고 엄마는 이혼을 하셨으니 짝이 없었죠. 이러한 사실을 당연히 시부모님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모녀 앞에서 자꾸만 시부모님이 인고 부부라면서 그 자랑을 끝도 없이 늘어놓으시며 바람직한 부모의 관계를 보며 자라나는 자식이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된다느니 그런 소리까지 주절대시니까 진짜 마음이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남편이 중간중간에 그만하시라는 눈치를 보냈고 끝내는 시아버지께서 이러다가 날 새는 거 아니냐며 핀잔을 주셨기에 그제야 시어머니의 입이 조개처럼 다물렸습니다. 시작은 참 좋았는데 끝은 어영부영 마무리가 되었던 상견례 자리였죠. 저는 엄마 앞에서 괜히 제가 무안해지더라고요. 죄송스러웠어요. 상견례 자리랍시고 나왔으면 자식들 결혼 문제나 상의를 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런 거라도 하나라도 더 이야기할 것이지. 자기들 부부는 어떻게 잘 살아왔는지 그런 자랑이나 실컷 늘어놓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다니? 엄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황당해하셨고 동시에 속상해하셨습니다. 당신이 이혼 부부이기 때문에 그런 무시를 당하신 것 같다고 보셨어요. 시어머니께서 보이신 건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고 모욕하는 것이라고 엄마는 그렇게 여기셨는데 저 또한 반박할 거리가 없었습니다. 비슷하게 느낀 바였죠. 그럼에도 엄마는 제가 이 결혼을 잘해서 남편하고 둘이 잘 살기를 바라셨어요. 저와 남편 두 사람이 서로 잘 맞고 결혼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 다른 것에 흔들리면 그게 너무 안타까울 일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지훈아,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너만 보자면 정말 잘나고 멋지고 100점짜리 신부감인데 이 엄마가 못나서 빵점짜리라서 우리 딸까지 그런 황당한 소리를 듣고 앉아있게 만들었어. 자식은 항상 죄가 없어. 부모가 죄인일 뿐이지. 왜 엄마가 과거 그 시절보다 시간이 더 흐르고 흐를수록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엄마 앞에서 이 결혼 안 하겠다. 남자 따위 그냥 다시 만나면 된다. 이렇게 외치지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과거에 무력했던 자식이 저였는데 나이를 먹고 사회인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뭐 하나 엄마를 위해 큰 소리를 칠 수 없는 것 같아서 죄스럽게까지 했네요. 그래도 남편이 제 무거운 마음을 좀 덜어주었어요. 나도 우리 엄마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원래 좀 활달하신 분이기는 한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왜 그렇게 오바를 하셨다. 전혀 그러실 게 아니었는데 사람 민망해지게 시리. 대체 왜 그러셨는지 나도 이해가 안 가. 내가 대신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어머니께도 내가 죄송스러워. 못 볼 꼴을 보여드린 것 같아. 만약에 이때 남편이 그게 무슨 문제라도 되는 거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거나 자기 모친은 은근히 두둔하려고 들었다면 제가 이 결혼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마음이 불편해서라도 최소한 결혼을 미루기라도 했겠죠. 하지만 남편이 자기가 대신 막 미안해하면서
엄마와 저희 눈치를 보는 것 같이 그렇게 굴어주니까 저도 마음이 좀 풀리더라고요. 어쨌거나 저와 결혼할 사람은 시어머니가 아닌 남편이고 저희 엄마도 제가 이 결혼을 꼭 해서 잘 살기를 바라시고 그러니 눈 딱 감고 후딱 결혼을 해버렸죠. 심지어 예식장 자리가 누가 취소한 게 생기는 바람에 가격이 저렴해서 그 날짜에 해버리느라 본래 예상보다도 훨씬 더 일찍 결혼을 하게 됐던 거예요. 약간 정신없이 결혼 준비에 돌입해버려서 그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남편하고 신혼여행을 떠나고 있더라고요. 신혼여행지에서는 남편하고 저 둘 다 피곤해서 관광은 뒷전이고 쿨쿨 잠만 실컷 자고 먹는 거나 맛있게 먹고 그랬었네요. 시부모님 기념품은 남편이 골랐고 저희 엄마 드릴 건 제가 골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혼여행을 끝마치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었어요. 잘 다녀왔다고 말씀을 드리러 방문을 했더니 시아버지께서는 안 계셨습니다. 엄마, 아버지는요? 아유 몰라. 갑자기 일이 생겼다지 뭐니. 네? 저희가 오늘 올 거라는 거 아버지도 아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요? 어제 저녁에 갑자기 어디서 연락을 받더라고. 그러더니 오늘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해서 나가버렸어. 근데 너희는 뭐 문제없이 잘 지내다 왔니? 관광지는 좀 돌아봤고? 혹시 싸운 건 아니겠지? 신혼여행지에서 그렇게들 많이 싸운다고. 아, 다들 그러잖아. 저희가요? 아니요, 전혀 안 그랬어요. 너무 잘 쉬면서 재미있게 시간 보내다 왔어요. 마사지 받으러 간 곳이 별로 시원하지가 않아서 저희가 서로서로 마사지도 해줬네요. 특히 제가 힘 좀 썼죠. 어머, 우리 아들이 그랬단 말이야? 남편이 너스레를 떨었는데 그 앞에서 시어머니께서는 잘했다는 듯이 반색을 하기보다 뭐랄까? 약간 당황해 하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희가 싸우지도 않고 너무 사이좋은 모습으로 온 데다가 남편이 저한테 마사지도 열심히 해줬다는 대목을 시어머니께선 떨떠름하게 받아들이신 모양이었습니다. 제 착각이려나 싶어서 챙겨온 선물이나 얼른 전해드렸죠. 쇼핑백을 보고 좋아하셨던 시어머니께서는 내용물을 확인하자마자 저를 힐끗 째려보셨습니다. 센스 없기 시리. 목욕용품? 이런 건 명절 선물 세트에서도 실컷 들어있는데. 네? 아, 혹시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요즘 그게 엄청 인기 있는 브랜드라서 골라본 건데요. 인기가 있으면 뭐래? 내 마음에 들어야지. 아휴, 거기까지 갔다가 오는 길에 꼴랑 이게 뭐니? 시어머니께서는 제법 한참을 짜증을 내셨고 저는 이런 반응을 예상 못했던지라 민망해져 있었어요. 화장실에 갔던 남편이 그때 돌아오더니 이런 소리를 했고요. 엄마, 그거 풀어보셨어요? 어때요? 그거 제가 골랐어요. 뭐? 네가 골랐다고? 이게 우리 아들이 고른 거였어? 그러자 시어머니께선 깜짝 놀라시며 쇼핑백과 저를 번갈아 보시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시어머니께서 이걸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시어머니께서 눈치를 채셨는지 저를 가로막으시며 마침 집에 이런 게 다 떨어져 갔는데 적절하게 새 거가 생겨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을 향해 기특하다고 말씀도 건네셨고요. 그제야 저는 알았죠. 아, 시어머니께서는 선물이 아니라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드셨다는 걸요. 그리고 저희 엄마 몫으로는 뭐가 있냐고 시어머니께서 물어보시길래 그냥 솔직하게 립스틱이랑 손수건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또 저를 째려보시더라고요. 샤넬에서 나온 립스틱 그런 거 싫어하는 여자가 어디에 있다고. 어떻게 제 엄마 것만 사올 수가 있대? 곧 환절기 오면 손수건 그런 것 목에다 두르면 딱인데 참나. 저만 들리게 중얼중얼 거리셔서 더 당혹스러웠습니다. 무슨 연극이라도 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 이게 바로 시어머니의 눈에 잘못 든 며느리의 입장이구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관계라는 그 고부관계가 바로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속으로 식은땀이 좀 났습니다. 큰일 났다 싶다가도 앞으로 제가 그냥 수더분하게 잘만 하면 될 일이지 않을까 싶기도 했었어요. 제가 잘난 사람은 아니지만 어디 가서 모난 성격으로 보일 인물은 아니었거든요. 나서기를 하나요? 설치기를 하나요? 자기 주장이 강하지도 않고 웬만하면 상대한테 맞춰주고 주어진 일은 군소리 없이 해내는 편이었죠. 게다가 제가 워낙 힘들다는 소리를 잘 안 하고 인내하는 게 습관이었기에 시어머니하고의 문제도 저에게 있어서는 그저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 정도로 처음에는 인식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긁어부스럼 만들지 않으려고 남편에게는 굳이 시어머니께서 어쩌셨는지 이야기를 안 전했어요. 당신의 아들 앞에서는 워낙 다르게 구시는 분이니 저만 중간에서 조용히 처시만 잘하면 될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뭐든 좋게 평화롭게 가고 싶었던 저의 생각이 오만이었을까요? 시어머니께서는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다는 말을 실현해 가셨죠. 너 정말 결혼 잘하지 않았니? 생각할수록 그렇지. 지내다 보니까 신혼집이 시댁과 거리가 썩 멀지 않다는 점도 은근히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는데 그것보다도 시어머니께서는 연락을 꽤 자주 하셨습니다. 제가 노는 사람도 아니고 일을 다니는 사람이었건만 자꾸 전화나 문자를 주셨어요. 급하고 중요한 용건인가 하면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꼭 언제부턴가 저한테 제가 결혼을 정말 잘한 행운아라는 소리를 덧붙이셨고요. 요즘 젊은 애들은 얼마나 이기적이니? 그런데 너는 다정한 남편 잘 얻었잖아. 가정적인 자기 아버지를 보고 자랐으니 부전자전이 어디 가겠니?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잘 지내나 봐요. 당연하지. 그게 어디 네 덕이겠니? 네가 잘나서 잘 지내겠어? 다 우리 아들 덕분이지. 그리고는 화목하게 살아온 시댁 집안 자랑 이야기, 아들을 잘 키워내신 당신의 육아 자랑 이야기, 아주 끝도 없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도 끝도 제가 결혼을 정말 잘한 행운아라는 소리로 꼭 장식을 하셨고요. 자랑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건 진작 눈치챘으니 그러려니 싶은데 저만 행운아이고 땡 잡은 거고 남편은 자기보다 못한 여자를 만나서 봉사하고 사는 입장인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시어머니께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남편보다 대학을 잘 나왔거든요. 직장도 제가 더 탄탄한 곳에 다녔어요. 객관적인 사실이 나와 있는데도 자꾸 그러셨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하도 매달려서 결혼을 해냈다고 한 번은 그런 말씀도 하시길래 그건 사실과 다르다고 딱 잘라서 말씀을 드렸죠. 그랬다가 후회했습니다. 너 지금 시어머니 말이나 끊고 뭐 하는 거니? 너 잘났고 네 말이 맞다고 그런 소리나 하고 싶어서 버릇없게 구는 거야? 가정교육 제대로 안 받은 거 이런 데서 티내지 마라. 제가 이혼가정의 자식이기 때문에 정신머리가 제대로 안 박혀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또 그제야 알았죠. 제 가정사, 그것만 보고서 시어머니께서는 여태 저를 낮잡아보고 무시하셨던 거라는 것을요. 그런데다가 제가 밟아도 조용한 지렁이처럼 굴었으니 계속 더 만만해 보였던 거예요. 몇 달씩이나 제가 처신을 잘못했었구나 싶어서 후회가 들었고 남편에게 다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크게 당황하더니 시댁에 직접 가서는 시어머니께 그러지 마시라고 하였고요. 그리고 며칠 조용하길래 정리가 된 줄 알았건만 시어머니께서 씩씩거리시며 저에게 전화를 또 하셨습니다. 안 받을까 하다가 2번 만에 받았고요. 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니? 지금 점심시간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내가 다 들어서 알고 있어. 네 부모 이혼한 거. 그냥 성격 차이도 아니고 바람 때문이었다며? 네 애비가 평생을 아랫돌이 잘못 놀리고 산 인간이었다며? 그런 지저분한 집안의 자식, 그런 더러운 핏줄인 너를 내가 기껏 받아주고 품어준 건데 너 이렇게 배응만덕하게 굴어도 되니? 우리 모자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해? 역시 타고난 피가 그 모양이라서 이러는 거구나. 제가 아픔에는 면역이 돼 있다고 스스로 여겼었는데 그 순간에는 정말 가슴이 아릿하더라고요. 휴대폰을 쥔 손이 막 덜덜 떨려서 바쁘다 말씀드리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에게 처음으로 따졌죠. 남편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비밀은 없어야 한다 생각해서 가정사를 다 털어놓았던 건데 그걸 왜 시어머니께 다 알린 거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상처받았다고 말했고 남편은 미안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시어머니를 제가 그냥 무시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바로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심란했네요. 시어머니께서는 그 이후로도 별별 핑계를 대시며 연락을 하셨습니다. 저보고 예의를 지키고 성의를 보이라 하셨어요. 대체 무슨 소리라는 건가 싶었네요. 마침 휴가 쓸 게 많이 남아서 머리도 아픈 참에 이틀 휴가를 내고 쉬었는데요. 이때가 아니면 평일에 언제 엄마를 모시겠나 싶어서 집으로 오시라고 했어요. 지난 몇 주간 제가 자꾸 기운이 없는 것 같다면서 엄마가 은근히 걱정을 하셨는데 그걸 덜어드리고 싶었거든요.
남편이 일 나가고 없을 때 이런 평일에 느긋하게 집 구경도 하시고 저랑 시간 보내면 좋잖아요. 엄마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있다가 밖에 나가서 커피나 사 마시자고 그랬어요. 나가기 전에 잠깐 엄마가 화장실을 들르겠다고 하셨을 때 집에 불청객이 왔던 것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오신 걸 보고 제가 숨이 멎을 뻔했어요. 화가 잔뜩 나신 얼굴로 들이닥쳐서 손에 휴대폰을 쥐고 흔드셨어요. 야, 너 휴가 내고 놀고 있는 거 내가 뻔히 아는데 다른 데 가꾼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 있으면서 전화 하나를 안 받아? 아침부터 문자에 답장도 없더라. 너 내가 웃음니? 이제는 아예 무시하기로 했어? 아, 그게 죄송해요. 제가 오늘 휴대폰을 계속 못 봤어요. 그딴 걸 변명이라고 해? 너 내가 예의 차리고 성의 보이라고 했지? 집구석에서 배워먹은 게 없으면 시키는 대로 대가리 박는 신용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미친 듯이 화가 나 계셨던 시어머니께서는 기어이 휴대폰을 쥔 그 손으로 제 머리통까지 때리고 마셨습니다. 퍽 얻어맞고 나니까 순간 눈앞에 별이 보이더군요. 그리고 바로 그때였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사돈, 저희 지훈이한테 몇 해 이러셨어요? 지훈아, 너 이러고 살고 있었니? 어머머머나, 와 계셨어요? 언제 와 계셨대? 이렇게 무식한 분인 줄 몰랐습니다. 정말 놀랐네요. 전화 좀 안 받을 수 있는 거 가지고 별소리 다 나오고 사람을 때리기까지? 아니, 제가 그럴만하니까 그랬죠. 오죽 버르장머리 없이 굴었으면 제가 그랬겠나요? 대놓고 시짜짓을 하시겠다. 시짜짓? 말씀을 너무 저렴하게 하시네. 역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집안꼴이 그 모양이었을 때부터 제가 알아봤습니다. 저렴하다고 하시니 아예 더 저렴하게 가볼게요. 네 아들이 내 딸보다 후달리니까 어떻게든 내 딸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지? 네 아들이 내 잘난 딸 앞에서 기 못 펴고 살까봐 그게 겁이 났나 봐? 엄마의 발언은 거의 폭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놀란 제가 심장이 쿵 내려앉을 정도였는데 시어머니의 표정은 얼이 빠져 있었죠. 아니면 질투가 나서 그래? 기껏 아들 잘 키워놨더니 그 대가, 그 사랑을 자기가 못 받고 애먼 며느리가 다 차지하는 것만 같아서 질투가 났니? 결국 며느리 좋은 일만 시켜준 것 같아서 그게 화가 났어? 그래서 아들은 못 잡으니까 며느리를 족치면서 어떻게든 보상이라도 받아낼 심산이었어? 머리 숙이고 설설기는 며느리의 모습이라도 봐야 속이 좀 후련할 것 같았나? 그랬어. 말하는 꼬라지가 아주 형편이 없네. 참나, 누가 대체 질투를 했다는 거야? 우리 아들이 잘나기도 더 잘났는데. 전국 찔린 거 다 보이거든. 말이나 더듬지 마셔. 아니 이런 정말 미친 여자를 다 보겠네. 조용하고 숫기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완전히 딴판이잖아. 이중인격도 아니고 이게 뭐야? 세상에나. 이러니까 남편이 바람났지. 이렇게 여자가 독하니까. 그래, 나 독한 년이다. 정신 나간 남자하고 살다 보면 정신병이 안 걸릴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나 제정신 아니야. 그러니까 내 딸 건드리지 마. 내가 나 건드리는 건 참을 수 있고 세상사 웬만하면 다 못 본 척하고 조용히 살 수 있어도 내 딸 지훈이 하나 건드리는 건 절대 못 참아. 내 딸이 내 인생이야. 알아들어? 그리고 너도 사돈 낱말할 때가 아닐 텐데 저기요 사돈, 네 남편도 바람났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여자가? 내 남편이 왜 바람이 나? 그건 이제는 당신이 알아봐야겠지. 바쁘실 텐데 이만 가보시죠. 어차피 당신 같은 인성 파탄자한테 사과를 받을 거란 기대는 없으니까 그냥 빨리 그 면상이나 안 보고 싶네요. 시어머니께서는 낯빛이 창백해진 채로 몸을 떨다가 저와 엄마를 번갈아 노려보신 끝에 나가버리셨습니다. 엄마는 그제야 거실 바닥에 주저앉으셨고요. 인생의 모든 힘을 방금 설전에 다 써버리신 듯 지치고 떨려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눈이 돌아서 그렇게 행동해주신 엄마의 모습에 저는 눈물나게 죄송했어요. 제가 멍청했고 안일해서 상황을 이렇게 끌어오는 바람에 이렇게 됐으니까요. 제 탓이 아니라며 엄마는 되려 저를 위로해 주셨는데요.
저는 시아버지의 바람,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기도 했죠. 그러자 엄마는 처음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촉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부부 사이를 한참 자랑하시는 동안 시아버지께서는 어딘가 뜨끔하다는 기색, 그리고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모습이었다고 해요. 암만 해도 이상하다고 엄마가 생각하셨다가 결혼식 날에 일부러 시아버지 쪽을 유심히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와 아주 가까워 보이는 친구분들이 시시덕거리면서 애인 이야기를 떠드시는 걸 목격하셨고요. 그때 확신하셨다네요. 이제부터 의심하고 증거 찾고 난리가 시작될 거야. 한번 키워진 불씨는 쉽게 꺼지는 법이 없거든. 그리고 엄마는 저에게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지금 잘 선택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혼을 겪으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기에 저는 새겨들었죠. 남편과 길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어요.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으나 결론적으로 저희는 시댁과 더 먼 위치로 이사를 갔고 남편은 시부모님과 왕래는 물론 소통을 거의 끊게 됐어요. 저 때문만은 아니었고 시부모님 문제가 난리였거든요. 시아버지께선 바람을 피워오신 게 맞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맹렬히 추궁을 하시니까 뜨끔한 시아버지께서 얼떨결에 자백을 하셨더라고요. 그 뒤로 상황이 엄청나져서 두 분의 문제도 복잡하고 난리인데 그 불씨를 당긴 저희 엄마와 시부모님이 잘 지내실 리 만무했습니다. 그 중간에 남편은 저를 선택한 거고요. 당신이 영위해 오신 모든 것이 깨져버린 시어머니께서는 그 후로 심적인 방황을 많이 하셨다는 후문입니다. 그렇게나 당신의 가정을 자랑하고 떠드시더니 입으로 흥한 자 입으로 망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겪은 이후 엄마는 거의 처음으로 먼저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너 같은 인간만 아니었어도 우리 지훈이가 힘든 일은 없었을 거야. 차마 저한테는 그런 티를 못 내셨으나 그 답답하고 울분이 터지는 속을 어딘가에 분출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따지셨던 건데 그게 의외의 결과를 내고 말았어요. 친가에 있던 땅, 그게 몫이 쪼개졌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바람으로 만난 여자를 못 믿으며 살아오신 거예요. 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도 마음에 못 품으셨고요. 심란하게 살고 계셨는데 엄마의 연락을 통해 제 근황을 아시게 되자 마음이 흔들리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모든 재산을 제가 물려받는 것으로 미리 그렇게 정하고 일찍 넘겨줄 수 있는 건 넘겨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그 결단에는 엄마와 다시 잘 지내보고 싶다는 계산도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가 일부러 태도를 애매하게 취하시기도 했고요. 하지만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는다고 하던가요. 저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 챙겼지만 엄마는 결코 아버지를 받아주지 않으셨답니다. 아버지만 씁쓸하게 뒤통수를 문지르셔야 했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믿고 살기 힘든 세상인 걸 체감하며 산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저는 제 곁에 있는 인연들을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살고 있답니다. 그러는 편이 사는 맛이 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가족 간의 갈등 같은 건 사실 집 밖으로 내지 않는 게 맞다고 하지만 저는 지금 누구건 붙잡고 털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부디 한 맺힌 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결혼한 지 1년이 이제 막 된 신혼이고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는 아직 없어요. 얼마 전에 혼인신고를 했고 아이가 생각보다 잘 들어서지 않아서 이것만으로도 고민이 많았는데요.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불행이기만 한 건지 아니면 다행인 건지 헷갈립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저희 시어머니 때문인데요. 저희 어머니는 아버님을 먼저 보내시고 혼자서 저희 남편을 키우셨어요. 근데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고 몇 년 된 일이에요. 당시 저와 남편이 만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에도 연애하고 있던 우리에게 어찌나 빨리 결혼하라고 성하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좀 납득이 안 가고 황당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듣고 좀 언짢아하셨어요. 예, 소연아. 정진이 아빠 오늘 내일 하는데 빨리 네가 결혼해서 며느리 노릇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니? 언제까지 그렇게 연애만 하고 놀기만 할 거야. 여자가 돼서 얼른 부인 노릇도 하고 해야지. 얘네 아빠 그렇게 며느리 보고 싶어 하는데 그 소원 하나 못 들어주니? 네? 아니, 내 마음이 답답해서 그래. 언제까지고 연애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니. 현실적인 문제 같은 건 결혼하고 나서 생각해도 된단 말이다. 내가 지원해 줄 수도 없고 얼른 부인 노릇하면서 우리 아들한테 내조하고 너도 편하게 집안일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니? 불려가서 이런 말을 듣던 날 저도 좀 황당했어요.
일단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의 사정이 무척 딱하기는 했지만 그것 때문에 중요한 일을 앞당겨서 결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한창 연애 초에 섣불리 결정을 할 수 없어 당연히 결혼을 미뤘고 남자친구는 좀 서운해하긴 했지만 받아들여 주었어요. 솔직히 이날 남자친구와의 결혼이 꺼려지기까지 하더라고요. 한창 연애 초에 대뜸 불러서 그런 말하는 시어머니 정상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무척 좋은 사람이었어요. 시간이 몇 년 지나고 계속 만나다 보니 결혼해도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시어머니는 단단히 삐적이시더라고요. 아휴, 결국 결혼할 거면 네 아빠 있을 때 했어야지. 기어코 결혼식 자리에 나를 혼자 한 채 속이 시원했겠어? 소연이 너도 보통 내기는 아니구나. 엄마, 왜 이런 좋은 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그때 어렸잖아요. 그만 좀 하세요. 대체 그 일로 언제까지 저희를 못 살게 구셔야 해요? 알겠다, 알겠어. 나도 마음이 영 속상해서 그래. 그래, 어찌됐든 결혼하게 됐으니 잘 살아봐라. 어머니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제 입장은 전혀 생각을 못하시는 걸까요? 이때부터 왠지 저를 남의 집 귀한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본인 인생에 필요한 부속물로 생각한다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 제가 판단을 잘못했나 봅니다. 남편은 연애 때는 괜찮았지만 본인도 막상 자기 아버님을 먼저 보내고 나니 혼자 남은 어머니가 안쓰러웠는지 가끔씩 크고 굵은 일을 결정할 때마다 자꾸 어머니 편을 들더라고요. 여보, 시어머니가 나한테 막말하시는 거 나 가끔 속상한데 어제는 뭐라 했는지 알아? 우리 결혼식 사진 보고서 나만 이쁘게 나왔다는 거야. 오빠는 이상하게 나왔고. 내가 그 말에 대체 뭐라 해야 해? 마치 내 탓하듯 그러시는데 황당했다니까. 에이, 뭐 이리 과민 반응해. 우리 엄마가 직설적으로 말을 하시는 편이라 그래. 네가 이해해드려. 남편은 계속 시어머니를 이해하라고만 했어요. 근데 제가 뭐 부처인가요? 처음엔 저도 못내 남편이 좀 안 돼 보이기도 하고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슬퍼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냥저냥 다 맞춰주게 되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주변에 상담을 했더니 아무래도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마마보이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겠지만 그래도 초장이 잘 잡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효심이 가득한 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본인은 우리 집에 그렇게 할 생각도 없으면서 저만 대리오도 시키려는 느낌이 기분이 나빴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혼여행을 갔을 때도 남편에게 신신당부를 해두었습니다. 몇 가지 사항을 적어갔는데 남편은 그걸 보자마자 황당한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오빠, 나는 어머니 댁이 바로 옆이긴 하지만 한 달에 딱 한 번, 첫째 주 토요일에만 갈 거야. 그리고 어머니가 아무리 우리가 1분 거리에 산다지만 불쑥 연락도 없이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어. 주변에 결혼한 언니들 보니 그런 걸로 부부가 많이 싸운다던데 우리만 생각하기 바쁜데 이런 걸로 싸우고 싶지 않아. 그 정도는 오빠가 어머니께 설명해 드려줘. 그리고 한 달 용돈도 양과 똑같이 10만 원씩 드리기로 해. 남편은 솔직히 이해가 전혀 안 간다는 표정이었고 뭔가 반박하고 싶어하는 얼굴이었어요. 그러더니 결국 입을 열더군요. 소연아, 어른들이 집에 좀 오시는 게 뭐가 어때서 그래? 나는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이 오시는 거 좋아. 우리 엄마도 좀 올 수 있지 뭘 그래? 그걸 이렇게 좋은 날에 꼭 짚고 넘어가야겠어? 지금 말을 하는 게 맞는 게 아니야? 나는 오빠랑 같이 잘 살아보려고 결혼했고 중요한 일들이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중에 갑작스럽게 서로 뜻 안 맞아서 싸우는 것보다 낫잖아. 그래, 일단은 뭐 알겠어. 근데 너도 참 속 좁다. 남편은 저를 이해하지 못했고 신혼여행 때 저희는 죽어라 싸우게 되었어요. 그러다 이 문제가 길어지자 결국 남편은 백기를 들었고 정한 대로 어머니께 전달을 했더군요. 하지만 어머니가 한 가지 포기하지 못하시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왕복 5시간이 걸리는 시 외할머니 댁에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시 외할머니 댁을요? 그래, 우리 집안의 큰어른인데 소연이 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시애미가 부탁하는 거니 그 정도는 꼭 들어줘야 한다. 부탁인데 어째 부탁 같지 않은 부탁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부탁을 거의 반강요로 하셨고 듣자 하니 정말 너무 힘이 빠지더군요. 하지만 남편이 제가 얘기했던 것도 웬만하면 다 맞춰주겠다고 노력하고 있는 통이라서 더 이상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가운데서 중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서 솔직히 너무나 싫고 내키지 않았지만 그 사항은 수락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평화롭게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저희 친정 가족들도 10분 거리에 있었으나 제가 어느 정도 말을 해두어서 그런지 거의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 반면에 한편으로는 저도 이제 가정이 생겼는데 시어머니는 아들 하나 있는데 장가를 보내고 좀 적적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양가 부모님이 다 계시지만 한쪽 부모님을 보내고 홀로 남은 엄마를 신경 쓰는 남편도 이해가 되더군요. 신혼여행 때 단단히 못 박은 이후로 별얘기 없이 무던히 지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짠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다시 다잡고 시어머니에게 좀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 뭐 하세요? 소연이니? 그래, 웬일이냐? 어머님 잘 지내시나 해서 연락드려봤어요. 건강은 잘 챙기고 계시죠? 그럼 전화 줘서 고맙구나. 내심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도 초반에는 썩 내키지 않았지만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전화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조금 놀라시는 것 같더니 갈수록 좋아하시면서 밝게 받아주시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왠지 좀 죄송하기도 하고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인데 더 따뜻하게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몇 번 통화를 할 때마다 약간은 신경 쓰이는 게 있더라고요. 당시에는 제가 예민한가 했는데 지나고 생각할수록 어머니의 태도가 뭔가 좀 일반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소연이 너 회사니?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내가 김치를 좀 했는데 갖다 주려고. 아주 맛있게 됐어. 이따가 정진이랑 저녁에 맛있게 먹어. 고기랑 먹으면 아주 맛있을 거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사실 이날 저는 컨디션이 너무 나빴고 소화가 안 되어서 회사에서도 집중을 잘 못하고 있었어요. 저녁에 당연히 죽을 사다가 먹을 생각이었는데 어머니가 메뉴를 저렇게 말하시길래 그냥 저도 무심결에 답을 했는데요. 거기서 어머니의 반응을 보고 정말 소름이 끼치더군요. 어머니, 제가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 내내 토하고 말도 아니었어요. 저녁에는 죽 먹으려고요. 김치는 이따가 저녁에 정진 씨 보고 들리라고 할게요.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알겠다고 하시거나 아니면 걱정을 해주실 줄 알았어요. 저도 이렇게 어머니를 챙기고 있으니 어머니도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실 거라고요. 근데 기대를 너무 크게 했던 걸까요? 그래? 장염 바이러스가 요즘 심하다던데 그럼 약 먹고 손 깨끗이 씻어라. 음식할 때 묻어있으면 정진이한테 옮으니까. 고기도 같이 가져다 줄 테니 수육 부실하게 삶아서 김치랑 같이 정진이 먹여라. 듣는 내내 저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본인 아들을 잘 챙겨 먹이라고 하시는데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요리사도 하숙집 아주머니도 아니고 설사 그렇다고 해도 아프다고 하면 그 한 끼 차려 먹이는 건 쉬는 게 정상 아닌가요? 이런 가정까지 하며 비교를 해야 된다는 자체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사람이 아프다는데 그 와중에도 자기 아들 밥 못 먹일까봐 그것도 아픈 며느리한테 옮을까봐 손 깨끗이 씻어서 잘 해서 먹이라니요. 너무 화가 났지만 이날 계속 배가 저릿저릿하게 아프고 툭하면 화장실을 달려가야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바로 따지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전화해서 남편한테 가까스로 말을 했더니 남편 반응은 무척 천연덕스럽더군요. 아, 그래? 아파? 그럼 가는 길 내가 죽 사갈게. 뭐가 문제야? 오빠, 어머니는 그 와중에 나보고 손 씻고 요리해서 오빠 먹이라잖아. 더 이상 어머니랑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고 분명히 저녁 시간 지나서 제대로 해먹였냐고 전화하실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대신 전화해서 챙겨 먹는다고 말을 했더니 남편은 거기다 대고 한심한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뭘 이런 것까지 나한테 일일이 시키는 거야. 내가 죽도 사다 준다고 했잖아. 그 정도는 네가 엄마한테 말하면 되지. 우리 엄마 그렇게 꽉 막힌 분 아니셔. 그리고 나도 일 바쁜데 이런 일로 뭐 시키지 좀 말아라. 내가 너 심부름꾼이냐? 여기까지 듣고 나니 짜증이 확 밀려오는데
가뜩이나 속도 따끔따끔한데 별걸 다 신경 쓰게 만드는 남편이나 어머니나 너무 보기 싫어서 그냥 전화를 대충 끊었어요. 그러고 집에 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한테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너 많이 아프다고 정진이가 죽 사간다던데 김치는 내일 가져간다더라. 그렇게 많이 아픈 거니? 이렇게 전화가 오니까 왠지 머쓱하기도 하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말을 해도 됐었겠다 싶어서 살짝 민망하기도 하던 중 뒤이은 어머니의 말은 정말 뒤통수를 확 날리는 말이었어요. 그럼 오늘은 쉬고 내일은 꼭 해서 먹여라. 정성껏 만든 거니까. 근데 웬만하면 좀 해먹이지 그러니. 아휴, 그리고 나 지금 김치 가지고 가는데 무거우니까 네가 내려와서 이거 들고 가라. 1층에서 전화할게. 정말 듣자마자 어찌나 화가 나던지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냥 자기 아들이 밥 못 먹는 상황에 못마땅하신 거였어요. 결국 어거지로 내려가서 그걸 들고 올라왔고 남편은 참 타이밍도 좋게 한 30분 지나서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부분으로 또 싸우기에는 제가 너무 지쳐 있었고 그냥 대강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러고 시간이 지나서 한 달에 한 번 시 외할머니 댁에 들리게 된 날 정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어요. 왕복 5시간이고 저도 회사원이다 보니 주말에 쉬고 싶지만 약속을 했는데 어쩔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지만 거기서도 너무 화가 나는 상황만 반복되었어요. 예, 소연아, 너 여기서 김치 좀 썰어라. 아니, 행동이 왜 이리 느리니?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지. 할머님 기다리시잖니. 시어머니는 본인 친정 오셔서 저한테 이것저것 자꾸 시켜대질 않나. 남편은 본인 외갓집 왔다고 누워서 TV나 보고 있질 않나. 정말 상황이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갈수록 어머니에 대한 저의 감정도 좋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될 뿐이라 저도 심히 신경이 쓰이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지내야 할 텐데 앞이 까마득하더라고요. 거기다 더 기막힌 건 시 외할머님이었어요. 일단 저를 존중하는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고요. 옛날 분이라 그런지 시키고 부려먹는 것에 익숙하시더라고요. 어머님보다 더 했으면 말 다 했죠. 예, 너는 밥도 제대로 못 짓는구나. 이게 밥이니 떡이니 좀 잘 지어야지. 제가 이런 밥솥에 처음 밥을 지어봐서. 우리 손주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살겠구만. 걱정이네, 걱정이야. 황당해서 입을 벌리고 서 있는데 남편은 거기서 천연덕스럽게 웃더라고요. 거기다 시어머님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쯧쯧거리게 바쁘셨어요. 솔직히 시어머님이라도 거기서 제 편 들어주셨다면 이렇게 섭섭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남편도 남의 편, 시어머님은 그냥 손 놓고 불구경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주말 내내 가시방석이었어요. 거기다 시 외할머님은 꼭 자고 가길 바랬습니다. 할머니, 저희 그만 가봐야 해요. 이 사람도 월요일 출근해야 하고 저도 그렇고요. 다음에 또 올게요. 아니, 한 달에 고작 한 번 오면서 자고 가는 게 뭐 어렵냐? 이 할미 보는 게 싫어? 아니, 그게 아니라요. 네가 말해봐라. 싫으니? 남편이 말리려 해도 결국 대답은 제가 하게 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뭐라 할 수 있겠나요? 싫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럼 자고 일찍 출발하자고 했죠. 어찌되었건 그렇게 도리를 다 했는데 돌아오는 건 하나 없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가끔 제게 그런 말을 하시긴 했어요. 나는 그래도 며느리가 있어서 참 좋아. 당시엔 이 말이 미끼인 줄 몰랐지만 그때만 해도 전 진심으로 절 그리 생각해주는 말인 줄로만 알았어요. 착한 며느리병이라고 있잖아요. 아마 제가 당시 그 병이 조금 도진 것 같기도 합니다. 제 성격대로라면 절대 못했을 행동들을 했으니까요. 허나 시어머니의 행동 중 정말 참을 수 없게 만드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매일같이 걸려오는 전화였어요. 어머니는 제가 회사에 있는 걸 알면서도 수시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본인 이야기만 하셨어요. 글쎄 있잖아, 내가 영순이 걔 있지, 내 친구. 걔한테 한번 밥을 사겠다고 했거든. 그리고 밥을 얻어먹었는데 걔가 글쎄 내가 밥만 얻어먹고 축내는 사람이라고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야. 근데 그게 우리 동창들 사이에 다 퍼져서
얼마나 곤란하던지 정말 죽겠다 내가. 어머님, 죄송한데 저 지금 회사라서요. 나중에 전화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아니 중요한 타이밍에 꼭 전화를 끊어야 하니? 나 지금 할 말 남았는데. 알겠다. 그럼 너 퇴근하고 바로 전화해라. 기다리고 있을 테니.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아니, 일하는 거 알면서도 전화해선 재미도 없는 본인 이야기 30분 내내 늘여놓으시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반응이 소홀하면 얘, 너 지금 내 말 듣는 거니? 안 듣지? 하고 퉁을 주시더라고요. 거기다 깜빡 잊고 전화를 안 하면 득달같이 전화가 와선 꾸지람을 했습니다. 정말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어쩜 그러니?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한테 안부 인사 묻는 건 기본 중에 기본 아니야? 내 참 서러워서. 아니, 이제 내가 만만히 보이는 거야? 시애미가 만만해? 아니요, 어머님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면 대체 뭐야? 하나뿐인 며느리여서 오냐오냐 대해줬더니 돌아오는 게 겨우 이거구나. 내가 정말 미쳤지 싶다. 왜 그동안 너한테 잘해줬는지 다음부턴 연락하지 말아라. 그렇게 시어머니가 펄펄 날뛰며 화를 내시고 나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죄인이 된 것 같았어요.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나요? 시어머니는 별것도 아닌 일로 삐지고 토라지고 그리고 자기 얘기 안 들어준다고 화내는 어린애 같은 행동을 일삼았어요. 한마디로 전 시어머니한테 그저 동네 북이었던 거죠. 치고 싶으면 치고 때리고 싶으면 때리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우라병이 돋아요. 그러던 어느 날은 제가 못 참고 한 소리를 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앞으로 회사에서 일을 할 땐 연락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회사에 있을 땐 업무가 바빠서 연락받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웬일로 시어머니가 이 말에 화내지 않고 받아들여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럼 중요한 일에만 연락을 하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중요한 일이라는 건 뭔가요? 다쳤거나 무슨 상을 당했거나 그런 게 중요한 일 아닌가요?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저에게 전화로 자꾸 심부름을 시켜대기 시작했어요. 별것도 아닌 걸로 연락을 해서 말을 하시는 통에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받았지만 회사 직원도 옆에서 보더니 황당해하더라고요. 소연아, 나 오늘 저기 어디서 모임이 있어서 갈 건데 거기 지하철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뭐가 제일 빠른지 네가 좀 알아보고 나한테 문자로 보내라. 네? 어머니, 저 곧 회의 들어가야 하는데요. 에이 참, 그거 얼마나 걸린다고 그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 알아보고 문자로 보내라. 알았니? 자료 준비를 한창 하고 있던 차에 어머니 전화를 받고 보니 신경이 엄청 날카로워지더라고요. 그런 건 자기 아들한테 시켜도 되는데 말입니다. 꾸역꾸역 알아보고 보내드리긴 했는데 계속 이런 식이면 어떡하나 막연한 걱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걱정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점심때에도 제가 외근에 나가 있어도 계속 전화를 하셔서 급한 일도 아닌 것들을 저보고 찾아보라 하시는 거예요. 소연아, 나 요즘 좀 여기저기 아픈데 어디서 파는 약이 뭐가 좋다고 하더라. 그것도 알아보고 전화번호 받아서 나한테 보내라. 어머니, 죄송한데 제가 지금 동료들이랑 같이 있고 일이 좀 많아요. 오늘 야근도 해야 될 정도로 바쁘고요. 급하신 거면 정진 씨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자 돌아온 어머니의 말은 제 분노가 격해지게 만들더군요. 얘도 참 뭐라는 거니? 정진이 얼마나 바쁜데 이런 일로 전화를 해. 네가 바쁘면 뭐가 바쁘다고. 남자가 바깥일 할 때는 귀찮게 하는 거 아니야. 너도 쓸데없이 정진이한테 전화하지 마라. 그리고 얼른 그 내가 찾아봐 달라는 거 찾으라니까. 어머니, 저도 정진 씨처럼 일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일하고 있을 때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없어요. 일단 중요한 업무 하나 마치고 그때 다시 전화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무려 연봉도 제가 남편보다 더 높고 일 강도도 훨씬 세다고 말할 수 있는데 어머니는 어쩜 이렇게 자기 자식밖에 모르시는 걸까요? 저는 화를 이기지 못하고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아니, 우리 엄마가 그랬다고? 알았어. 엄마도 참. 내가 말할 테니 끊어. 남편은 대충 그리 말하곤 일을 해결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야근을 하고 11시가 넘어 집에 들어가서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터졌습니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몸을 안고 겨우 집으로 들어갔는데 어느새 퇴근해서 말끔하게 씻고 야식을 먹고 있던 남편이 저한테 다짜고짜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너 우리 엄마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이게 뭔 소리인지. 어머니 이야기라면 나도 할 말이 많은데 저 역시 화가 치솟더군요. 엄마가 지금 많이 외롭고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 예뻐서 친구처럼 잘 지내보려고 전화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걸 그렇게 모질게 잘라내야겠어? 정말 한쪽에서만 전한 입장이 이렇게까지 지독하게 각색이 될 수 있다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오빠, 왜 내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화부터 내는 거야? 말 들어보니 너가 잘못했더라. 너 전부터 우리 엄마한테 불만 많았잖아. 불쌍한 우리 엄마 그 부탁 좀 들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서 짜증을 내?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 누누이 말했지만 넌 어쩜 그리 속이 좁냐. 나 같으면 장모님한테 진작 가서 용돈 드리고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리고 잘했을 거야. 제가 어머니께 대들었다는 식으로 완전히 이야기는 바뀌어져 있었고 남편은 점점 언성을 높이면서 화를 내는데 저도 완전히 눈이 뒤집어지더라고요. 뭐라고? 나 회사에 있는데 어머니가 수시로 전화하시면서 약 알아봐라, 길 알아봐라, 무슨 꽃 이름 알아와라 이런 내용으로 연락하시는데 그럼 본인이 직접 받아. 엄마가 그렇게 불쌍하고 안 됐으면 아들이 직접 알아봐드리면 되지. 그걸 나를 시키면 살 수 있는 말이야? 그리고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그런 효도를 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마. 말이면 누가 못하니? 당신 우리 엄마한테 전화 한 번을 했어? 문자 한 번을 했어? 안부 인사 한 번 안 드렸으면서 뭐가 어쩌고 어째? 날 비난하고 싶거든. 당신이나 먼저 똑바로 해. 뭐야? 너 어디다 대고 남편한테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 야, 너 나 무시하냐? 항상 남편은 이런 식입니다. 자기가 들어도 할 말이 없고 자기는 그렇게까지 하기는 귀찮으면서 저한테 대리오더를 시키고 싶은 것이었더라고요. 문제는 본인이 우리 집에 여지껏 전화나 문자 한 번 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 저는 한 번도 문제 삼은 적은 없는데 왜 이렇게 기형적으로 저만 한쪽으로 기울어 어머니를 챙겨야 되는 걸까요? 결국 이날 이판사판 다 가자는 생각으로 격하게 싸웠고 며칠을 냉전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몸도 아프고 지친 상태로 들어온 저에게 위로는 못해줄 망정 자기 엄마 서운하게 했다고 소리를 질러대는 남편을 보니 왜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한 건지 새삼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러던 중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절 찾아와서 그러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출근하는 절 붙잡고 또 본인 입장만 늘어놓았어요. 너 내 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 그간 쌓인 불만이 아주 많았나 본데. 그래, 어디 한번 대놓고 얘기해봐라. 응? 대놓고 내 앞에서 얘기하라고. 어머니, 저 출근해야 돼요. 이 문제는 다음에 얘기해요. 어딜 가려고 해? 시애미가 말하는데. 너 듣자 하니 아주 가관이더라. 내 아들이 사돈 어른한테 전화 안 했다 뭐 안 했다 하면서 구박까지 했다며. 아니 우리 아들이 왜 그 귀찮은 일들을 다 해야 하고 살아야 하는 거니? 너랑 결혼했으면 됐지 우리 아들이 왜? 기가 막혔어요. 본인은 저에게 그러길 요구하면서 본인 아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전 또 그 막말을 쏟아내려는 시어머니를 일부러 그대로 무시하고 나가버렸고 결국 엄마에게 찾아가 상담을 했어요. 엄마,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어 진짜. 엄마 속상할까봐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나 너무 힘들어.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와서 잔소리하고 나 괴롭히고 귀한 아들 밥 챙기라고 난리 부르스를 추는데 내가 며느리인지 아님 자기 아들 밥 챙겨주는 가정부인지 모르겠다니까. 막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 자기 아들이 나랑 살아주면 됐지 왜 엄마한테 안부 인사까지 해야 되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무슨 내 남편이 왕이야? 성골 귀족이냐고. 나 이대로는 못 살아. 이혼하고 싶어. 그런데 엄마 반응이 참 그랬어요. 엄마도 못내 속상하신 듯 했지만 그래도 사돈어른 입장을 이해해드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 오니 정말 제가 다 잘못한 건지 머리가 이상해질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네 도리는 다 하는 게 좋아. 물론 그런 전화까지 다 받으라는 건 아니고 그냥 어른들에게 자식으로서 할 역할을 해. 원래 여자의 삶이란 게 그래. 그냥 네가 참고 살아라. 나 때도 그랬어. 엄마,
엄마는 어떻게 하나뿐인 딸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힘들다는데 내 편 들어주면 어디 덧나? 내가 얼마나 고민하다가 엄마한테 말한 건데. 다신 엄마 집 안 와. 저는 그 길로 친정집을 바차고 뛰어나갔어요. 가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마치 지금껏 억눌렀던 슬픔이 다 폭발한 것처럼 죽죽 흘러내리더라고요. 하다못해 우리 엄마까지 내 편은 안 들어주고 시댁 식구들 잘 챙기라는 소리를 해대니 그 어느 곳에도 기댈 곳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세상 한가운데 혼자 서 있는 기분이랄까요? 그 기분에 갈 곳이 없어 혼자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술 마시며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누가 보면 거의 청승이라고 할 정도였지만 저는 정말 그때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 후 저는 그냥 분을 꾹꾹 누르면서 굳이 남편과 이런 문제를 또 짚고 해결하고 싶지 않아서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어버이날이 찾아왔는데요. 저나 남편이나 상당히 마음이 거북한 상태였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각자 도리는 다 해야 하니 저도 꾹 참고 어머니 드릴 선물을 준비했어요. 다른 회사는 몰라도 저는 이번 어버이날에도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날 어른들을 못 뵐 것 같아서 일주일 전에 미리 어머니와 저희 친정에 찾아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당일날 못 찾아뵙는 게 좀 죄송하기도 해서 일부러 아는 동생이 하는 유명한 꽃집에서 특별히 주문을 해서 용돈도 예쁘게 장식을 해서 만들고 어머니 좋아하시는 간식거리들도 사서 따로 식사도 했어요. 남편도 이때는 좀 마음이 풀린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이날 하나하나 다 따지면 끝이 없지만 남편은 그날 이후로 저에게 꽁해서 양가 어른들 선물 준비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저에게만 완전히 일임해두고 돈만 준 것이었어요. 그런 상황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어버이날을 기념하기로 했어요. 어쨌든 양가 어른들 다 만족스러워하셨으니까 말이에요. 이후로 대면 남편과 몇 마디 하면서 며칠을 보냈고 어버이날 당일 저는 원체 쉬지 못하는 일이었기에 밤 늦게까지 일에 매달렸고 동료들과 함께 겨우 국밥집에서 순댓국으로 배를 채운 뒤 집에 돌아왔어요. 그날은 남편도 일찍 자고 있었고 그 다음날도 휴일이었으니 저도 좀 늦게까지 잘 예정이었는데요. 새벽부터 전화가 울려서 알람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어머니였어요. 이 시간에 전화를 하실 일은 없는데 무슨 일이 생기신 줄 알고 놀라서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저는 이날로 어머니에게 완전히 정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너는 며느리가 돼가지고 어버이날 시애미한테 전화 한 통을 안 하냐? 시애비 없이 혼자 산다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 네? 어머니,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머리가 정말 아찔할 정도로 깨질 듯 울리더군요. 분명히 저는 어버이날 때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남편은 그날 집에서 놀고 먹고 쉬었어요. 이런 사정으로 먼저 찾아뵈서 식사도 하고 선물도 드리고 용돈도 챙겨드리고 무슨 회사가 그렇게 바쁘냐는 말까지 오가며 분위기 좋게 잘 헤어졌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윽고 이어지는 말은 정말 제 핏대로 올리기에 아주 딱 적합하더라고요. 니네 시이모네 며느리는 어제 그렇게 선물을 사오고 전화도 아침 저녁으로 하고 그런다는데 나만 며느리 잘못 드렸다고 다들 불쌍해하는데 나는 어디다 하소연해야 되냐? 어머니, 지난주에 뵀었잖아요. 저도 선물 드리고 꽃다발도 가져다 드렸는데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뭐야? 그래놓고 어제가 어버이날인데 전화를 안 한 게 누구냐? 아직도 네 잘못이 뭔지 모르는 게야? 저 어제 일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시잖아요. 정진 씨는 집에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전화 안 했던가요? 정진이 얘기는 왜 하는 거야? 지금 너 얘기하는 거 아니냐? 보아하니 분위기는 남편도 안 했는데 저한테만 그러시는 것이더군요. 계속 다른 집 며느리 비교하시면서 소리를 질러대시는데 저도 나름 꽃다발에 30만 원 용돈 예쁘게 빼곡하게 채워서 드렸건만 누구네 집은 용돈을 더 줬나 봅니다. 계속 선물이니 당일 전화 가지고 소리를 지르시는 걸 보니까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솔직히 저도 바랬던 말인데 어머니가 먼저 하시더라고요. 나는 자식이 그렇게 불성사납게 구는 거 못 보겠고 그런 며느리도 필요 없다. 이럴 거면 인연 끊자. 대체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이보다 더 이상 잘해드릴 자신이 없는데 그런 제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인연을 끊자니요.
달리 할 말이 없어서 저도 똑같이 받아쳤습니다. 어머니 마음이 그러신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끊어야겠네요. 저도 지금껏 많이 참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이상 참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럼 앞으로 연락 오갈 일 서로 없을 테니 인사는 이렇게 할게요. 잘 사세요, 어머니. 그랬더니 어머니는 갑자기 와악 소리를 지르시더니 귀가 찢어지도록 엉엉 서럽게 우는 소리를 내시는 게 아니겠어요. 핸드폰 화면 너머로 몇 분이 지나가도록 그렇게 고송을 질러대시는데 더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끊었습니다. 거실에서 아무렇지 않게 야식 쓰레기들을 널브러뜨려 놓고 이런 상황에 있는지도 모르고 자고 있는 남편이 너무 보기 싫어서 저도 머리가 너무 아파 옷을 챙겨 입고 친정으로 와버렸어요. 이런 이야기까지 엄마에게 하면 너무 속상해하실 것 같아서 그냥 꾹 참고 엄마 밥 먹고 싶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남편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너 진짜 나랑 해보자는 거야? 우리 엄마한테 인연 끊자고 했다며? 결국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가 먼저 끊자고 했어. 어제 어버이날 전화 그거 한 통 하루 종일 안 했다고. 나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고 인연 끊자고 하는데 그럼 내가 뭐라고 해야 돼? 그럼 당신이라도 챙기지 그랬어. 남편 역시 자기도 못 챙긴 게 맞았던지 우물쭈물거리면서 또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어른들은 그런 걸로 화낼 수 있는 거야. 그래도 네가 다 맞춰줬어야지. 버릇없게 우리 엄마한테 대들어? 넌 이 집 며느리야. 어디 주제도 모르고 대들어? 이제 이 끝도 없는 순환이 또 반복된다고 생각하니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어요. 내가 오빠랑 결혼했지 어머니랑 결혼한 거야? 내 전화 목록도 1위가 어머니야. 오빠보다 훨씬 많이 통화하고 얼굴도 많이 보고 더 챙겼어. 그런데도 불만이면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어. 잘해주는 다른 며느리 찾아와. 나는 이혼할 거야. 그랬더니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저한테 웩웩거리는데 새삼 이런 부분에서 참 자기 어머니랑 똑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논리도 없이 그냥 무조건 자기가 이겨야만 하는 것 말이에요. 그게 지금 할 말이야? 너 당장 들어와서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이런 걸로 이혼을 말하고 너 진짜 우리 엄마한테 제대로 혼나볼래? 여기까지 듣고 있으니 뭘 더 고민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진지하게 이혼할 마음에 친정에 있으면서 이것저것 알아보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이렇게 끝내기에는. 그래서 그때부터 복수를 계획했어요. 남편에 대한 흠을 하나하나 잡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남편의 행동 중에 이상한 게 많았거든요. 제가 야근이 많고 일이 많은지라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집에 여자 향수 냄새가 뿌려져 있다든지 하는 일들 말입니다. 솔직히 그때야 시어머니 문제도 있고 일도 바빴으니 당연히 별일 아니겠거니 하고 넘어갔지만 이쯤 되니 하나하나 짚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그 뒤로 남편의 뒤를 조용히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미행한 지 6일차 정도 되었을 땐 별 문제가 없더군요. 자기 엄마 집 가고 회사 가고 그것의 반복이었어요. 그런데 딱 일주일 정도 되자 여기서 남편의 본색이 드러나고야 말았습니다. 남편 회사 앞 주차장에서 몰래 남편을 지켜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자기 이제 부인이랑 이혼하는 거야? 잘됐다.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도 애랑 끝낸다 생각하니까 속이 다 시원해. 당신이랑 더 자주 만날 수도 있고. 오늘 당신 쭈꾸미 먹고 싶다 했지? 먹으러 가자. 심지어 남편이 만나고 있는 여잔 집들이 때도 한 번 봤던 남편의 직장 후배였어요. 저 여자도 분명 유부녀였는데 아주 가지가지였죠. 하지만 저한테 어쨌든 잘된 일이었어요. 전 바로 사진을 찍어댔고 그 길로 둘이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장면까지 찍었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했냐고요? 당연히 이혼할 때 써먹었습니다. 그것만으로 만족이 안 돼서 남편의 직장에 사진까지 직접 뿌려주었고요.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역시나 난리가 나서 저에게 전화 오고 문자 오고 별의별 협박은 다 했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협박한 거 그대로 녹음해서 한 번만 더 협박하면 그대로 경찰에 이거 넘길 거예요. 라고 엄포를 놓았어요. 나중이 되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싹싹 빌었어요. 그래,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
근데 이제 사진은 그만 뿌려라, 응? 우리 아들 이러다 앞길 망치겠어. 내가 다 잘못했다. 어떻게 하면 날 용서해주겠니? 내가 이리 무릎 꿇고 빌마. 그런데 제가 왜 용서를 하나요? 전 친정집 문 앞까지 와 싹싹 비는 시어머니를 바로 내쫓았어요. 친정엄만 역시 그 모습을 보곤 잘했다고 하시더군요. 지금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그 집 며느리가 아닌 제 이름으로 새 삶을 살고 있어요. 솔직히 이혼녀라는 꼬리표가 겁이 나기도 하고 막상 혼자가 된다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이렇게 살고 있는 지금 저는 진짜 자유와 행복을 맛보고 있어요. 이제야 저를 위해 산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여기 사연 채널 보면 저와 비슷한 시댁살이를 당하신 분들도 많고 또 저처럼 복수에 성공하신 분들도 많더군요. 이 사연 채널을 매일같이 듣다 보니 그런 힘이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용기 내어 남편에게 시어머니에게 복수한 제 인생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또 저처럼 복수할 일까지 만들지 마시고 그 전에 진즉 싹을 짜라 이혼하는 것도 답이라 생각해요. 저도 뭐 전 남편이 저런 종자인 줄은 모르고 결혼하긴 했지만 차라리 빨리 이혼했다면 덜 상처받을 수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